우리 또 본게임은 기본적으로 많은 변화가 항상 또 우리도 변화를 즐깁니다. 네? 또 매번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단은 목표가 우리는 변화하는 겁니다. 변해야 산다. 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NSG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다른 로켓 아닙니까? 지난주에 다뤘던 수직으로 발사되는 다이나 로켓인가요?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를 맞다 그렇구나. 제가 뭐 틀렸는 줄 알았어요. 미사일 잡는 미사일.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있다면 우리에겐 이것이 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네. 오, 한국형 패트리어트. 하늘로 꿰뜨는 화살 천공투가 오늘의 주제인데, 야, 이거 뭐 개발 중인 것도 아니고 작년 11월 기준으로 배치가 시작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우선 천궁은 중저고도로 날아들어오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중거리 국산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네. 영어로 이제 MSAM이라고 불리고 한때 뭐 철메트로도 불리기도 했는데 이거는 최대 약 40km 떨어진 적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고 2015년부터 초도 전력화가 돼서 이미 전력화가 거의 완료가 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공군에서 이제 지금 한창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궁2는 이 천궁1에 미사일 요격 기능이 추가된 요격 미사일로 보시면 되고 2018년 이후 양산에 들어가서 작년 11월에 일개 포대 분량이 처음으로 이제 군에 인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대 중반까지 계속 양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대공,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 공군용. 저도 그 방공포 수행하면서 난 육군인데 방공포를 하고 있지. 근데 이게 대공인데 어떤 건 또 육군이고 어떤 건 또 공군이고 막 그렇거든요. 이거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방공은 육해공이 다 담당을 하게 되는데 해군도 하겠죠, 그렇죠? 예, 이제 지상 방공 임무는 육군이 담당을 하다가 1991년부터 중고고도는 공군이, 저고도는 육군이 나누어서 하는 걸로 됐고요. 천마 대공 미사일하고 비호 자주 대공포 이런 시스템은 이제 전부 육군의 야전 방공 체계로 이제 공군 방공 체계하고는 구분된 거죠.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천궁의 한계 포대 구성인데 일단은 그 목표 수색과 미사일 유도를 담당하는 이 다기능 레이더 MFR 차량. 요거겠네요. 딱 봐도 요거겠네요. 딱 봐도 그게 레이더죠. 그 다음에는 포대를 지휘하는 지휘 통제 차량은 뭘까요? 요거죠. 예. 예. 안테나 많은 거고. 그렇죠. 안테나 우리 많은 대대장님 차도 안테나가 있고 이제 찝차에 안테나 있으면 그 지휘관 차량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당연히 이제 발사대 차량인데 네. 저게 이제 8개의 발사관을 장착한 차량 4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 포대당 최대 32발의 미사일이 배치가 되는 거고요. 천궁1의 개발을 착수하던 시기에 이제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를 개발한 나라는 얼마 없습니다. 미국하고 러시아, 프랑스, 일본,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제 탄도탄 방어 무기 체계인 에로우를 개발하고 있었고 그 정도로 이게 첨단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이제 천궁2인데 주제가 기존의 천궁1보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게 더 중점을 좀 더 둔 게 대탄도탄. 탄도탄을 어떻게 잡자 이 얘기인데 어떤 원리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네,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네. 우선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기술 그리고 이 아까 사진으로 보신 다기능 레이더의 탄도탄 추적 기술이 이제 적용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유도탄이 이 빠르게 음속 몇 배로 떨어지는 적 탄도 미사를 요격하려니까 굉장히 우선 신속하게 초고속으로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전방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 기술 그리고 또 연속 추력형 축추력 등 소위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이제 적용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발사관에서 미사일 수직으로 올라가서 방향을 바꾼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옆에서 이게 불꽃이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축추력 장비에서 이제 자세를 바꾼 다음에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선 이제 운용자가 발사 명령을 내리면 미사일이 아까 8개의 발사관이 묶여 있잖아요. 한 다발로. 네. 거기서 이제 수직으로 발사관에서 튀어나옵니다. 처음에는 화염이 그렇게 안 보였잖아요. 튀어 올라온 다음에 점화가 됐죠. 근데 이건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콜드런치.
우리가 이제 SLBM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된 이제 콜드 런칭 기술인데, 이 콜드 런칭 방식으로 나온 다음에 일정 고도가 되면 그 축출력 자세 제어 모터에 이제 점화가 돼서 자세를 바꿨죠. 거의 측면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조종용 꼬리 날개까지 움직여서 적기를 향해서 날아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유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천궁원 미사일은 INS 관성항프 잠치에서 이제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적 항공기, 비행기 같은 거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움직이는 정보는 아까 보신 그 레이더에서 계속 파악을 해서 그 미사일을 향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표적에 가까워지면 이제 터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미사일이 표적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비껴가게 되는 경우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근접 신관이라고 있어요. 표적 근처에서 폭발을 하는 건데, 이때도 이 360도 터지면 위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폭발력을 한쪽 방향으로 모는 거죠. 그래서 1차로 소형 폭발물이 터져서 형체를 한쪽 방향으로 집중시키고 찌그러뜨리게 해서 2차 폭발을 일으켜서 파괴력을 집중시켜서 이제 적 항공기를 파괴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천궁수 영상도 준비됐다니까 한번 보시죠. 네. 아, 얘가 천궁2. 예. 그러니까 발사관 형태는 천궁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미사일은 이제 천궁원하고 좀 다릅니다. 색깔도 아까는 흰색 바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빨간 붉은색으로 해가지고. 미사일 그리고 자체는 네. 내부 구조하고 설계 사상이 완전히 변경이 돼서 다른 미사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하얗게 떨어지는 게 이제 표적이고요. 예. 올라간 게 이제 미사일인데, 떨어지는 이 표적 같은 경우도 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을 상징한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국산의 KTSSM이라고 그 북 장사정포 파괴용으로 만든 이거를 이 가상 표적 미사일로 개조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원래 이거를 이제 표적 미사일도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없어서 원래 이스라엘에 수입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비싸게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네 필요하지. 그럴 바에야 필요하지, 나니 우리 KTS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좀 개조해 쓰자. 그래서 실제로 썼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예.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역시 국산 무기가 중요하다 이런 걸 우리 기술이 좋은 겁니다. 보여주는 거고요. 이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직접 파괴해야, 직접 부딪혀서 파괴해야 제대로 요격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히트킬 직격 방식의 로 요격하는 그런 걸 쓰고 있고, 이것은 잘 아시는 패트레트 팩3도 같은 방식을 쓰고 있죠. 네. 외형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 미사일에는 그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탄두 쪽에 이제 카나드가 달려 있잖아요. 아, 여기 보조 날개라고 예, 하나? 이거 보조 예, 날개가. 그러게요. 예. 일단 저게 이제 큰 외형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고, 또 적성 전투기의 요격 같은 상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파편 비산형 탄두도 여기에 이제 장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천궁1에 비해서 크기가 크고 또 앞쪽으로 탄막을 형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도 또 일정 수준의 탄도탄까지 요격이 가능한 그런 좀 다양한 방식의 히트킬과 함께 그런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죠. 네. 앞서 보니까 콜드런칭 해가지고 불이 안 본 상태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통 튀긴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언젠가 저희 본 게임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뭐 콜드런칭은 러시아가 이건 뭐 그 기술은 러시아 쪽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네, 뭐 수많은 다른 기술과 함께 이것 예. 역시 러시아에서 예. 천궁에는 그래서 뭐 러시아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해도 아, 이거는 진짜. 그거는 좀 기술 천궁 개발하신 엘사 관계자들이 굉장히 서울에 ADD와 엘사 관계자들. 그냥 멘트를 날리진 않으시거든요. 뭔가 또 이윤 있죠. 피가 흐른다까지 이런 선명한 표현이 나올 정도면. 과한 얘기긴 한데요. 아, 과한 얘기예요? 예, 사실 근데 근거는 있습니다. 어떤?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리 대공 유도 무기 전문의 그 알마즈 안테인이라고 있죠. 여기가 이제 급격한 군축으로 사정이 굉장히 어려졌었어요, 당시에. 네. 뭐 소련이 다 그랬지만. 그래서 그 몇 년 지난 이제 1998년, 99년에 이제 개발비 납부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나라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S300하고 S400의 기술을 로열티를 지불하고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공 미사일을 러시아하고 우리가 함께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궁은 이제 콜드 런칭은 물론이거니와 포대 구성, 운영 교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야전 방공 미사일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아, 그러면 말씀하신 러시아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거네요. 예. 아니 콜드런치 포대 구성 운영 교리 이거면 진짜 이거는 가깝죠. 2004년에 이제 총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콜드런칭 수직 발사 체계 개발에 또 성공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 세계 두 번째 러시아 이은 세계 두 번째로 사실 개발한 겁니다. 이제 일단은 표적을 향해서 미사일 발사들을 회전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방사포 같은 걸 회전을 시켰어야 되니까. 그냥 위로 간 다음에 거기서 방향 잡으니까 그렇죠. 돌릴 필요가 없죠, 솔직히. 그렇죠? 네, 예. 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즉흥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뛰어나고 그리고 지면이라든가 뭐 주변 장비에 대한 화염이라든가 후폭풍이라든가 뭐 이런 반사라든가 이런 걱정이 없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이 하나의 발사대에 하나의 미사일이 탑재가 되는데 이 발사대 자체가 그 미사일의 이제 보호용 수납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거기 들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다기능 레이더도 사실 러시아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개발이 된 거고요. 여러 대의 레이더 기능을 하나의 레이더로 통합한 이제 3차원 이상 배열 레이더고 모든 방향에서 접근하는 수십 기의 적 미사일을 동시에 탐지해서 추적할 수 있죠. 러시아 S-300의 그 디지털 시스템 통합이 한국 기업이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통합은 보면은 레이더하고 발사대하고 이제 통제소 같은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연동시키는 그런 절차인데 무기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쪽에도 우리가 또 S-300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총공 관련해서 계속되는 그 러시아의 기술 또는 그 협업 이런 거 동의하십니까? 피가 제대로 흐른다 이런 표현은 동의할 수 없지만 이게 좀 그렇지만 하여튼 러시아 영향을 아니 이제 피가 흐른다, 뭐 제대로 흐른다까지는 안 해서 흐른다. 하여튼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아, 예.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천궁이 원래 이제 우리 과거에 호크라고 있었잖아요. 중거리 대공 미사일. 호크, 미국제. 예. 그 대공 미사일이 대명사 나이키와 함께 이제 호크가 한동안 계속 사용이 됐는데 이 호크가 원래 1950년대 개발된 무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옛날 90년대까지 막 쓰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이제 총구원은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고요. 이게 호크에 비하면 레이더의 경우는 탐지 거리가 4배가 늘어났고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표적수는 40배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여기 이제 기능이 보면 과거에는 탐지, 추적, 식별, 뭐 유도탄, 유도 뭐 이런 것들이 나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한 대의 그 차량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탑재돼서 그 한 군데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발전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부대의 작전 전개 시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진보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천궁2의 경우 사실은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진국에서도 거의 유래를 찾기 힘든 이 초기 회전 방식의 축추력기 의한 방향 전환인데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옆에서 이렇게 불꽃이 튀어나와서 그쵸. 방향이 하면서. 선회되지 않습니까? 네. 이 축추력 방식은 패트리어트 팩3에 적용된 방식이에요. 근데 아까 원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뿌리는 러시아에서 많이 받은 겁니다. 이 축추력 기술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시스템은 러시아 것을 따랐지만 본격적인 기술은 미국 걸 채용한 이제 그런 혼용한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러시아의 이제 S-300이나 400이나 이런 거의 축추력형 로켓 엔진 연소 기관은 하나예요. 하나로 돼 있는데 천궁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로켓 연소관이 이게 이제 패트리어트 팩3에 쓰는 이제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시행착오가 많았다면서요? 그렇죠. 2004년 4월부터 이제 1, 2차 시험 사격 시험이 있었는데 모두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다고. 모두 그래요. 실패했어요? 1, 2차 시험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런 걸 보완해서 2005년 7월에 이제 3차 시험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그 어떤 어부가 사격이 있었던 시험장 앞바다에서 그물로 유도탄 잔해물을 건져가지고 건져낸 이 잔해물 부품번호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게 1차 사격 시험 때 그 실패했던 그 미사일 잔해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추진기관 쪽을 봤는데 연속 안에 이제 조림 노즐부 이 근처에서 구멍이 발견됐답니다. 추진기관이 이제 연소 말기에 구멍이 나면 추진력이 발생해서 옆으로 축추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구멍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미사일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작동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추진기관 개발팀에서는 당연히 야 이제
그걸 부정했다는 거죠. 거기에 구멍이 날 리가 없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거의 확인이 되다 보니까 다시 그럼 왜 이게 구멍이 생겼을까를 또 따져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도 하고 설계를 해서 결국 문제점을 이제 보완을 했다고 그럽니다. 야, 진짜 말 그대로 스모킹건 딱 걸린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네. 야, 그거를 찾으신, 이러면 이런 분들은 진짜 장관상을 만약에 이제 상 받으셔야 되는 거 이때 아닙니까? 오보에서 이게 발견이 안 됐으면 뭐 이거는 뭐 지난 얘기고 가설적인 얘기입니다만 3차 시험도 성공했을 거라 보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게요.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뭐 다른 것만 이렇게 또 뭐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했으면 진짜 계속 쳇바퀴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과학자니까 더 아시겠습니다만. 예.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외국의 그 우주 로켓 설계할 때 예. 발사 시험할 때도 숱하게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설계도상에서는 완벽하고 근데 막상 이제 현실에 갖다 놓으면은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인을 사실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정말로. 추진기관 구조물들은 당연히 이제 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내열재를 내부에 부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 내열재에서 이제 기포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한 거죠. 그게 원인이 됐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서 연구팀이 이제 개발 초기 오류를 또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법을 개발해서 기포가 안 만들어지도록 이제 신뢰성을 또 갖게 된 거고요. 그래서 2011년 5월 20일에 이제 다시 실험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사격 시험이 성공을 해서 14년간 진행해온 천궁 개발 사업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게 되죠. 예, 그 어머님 덕에 저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광이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천궁2 그 실제 오리지널 패트리어트랑 이제 맞짱 뜨면 어떻습니까?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은 CRI형하고 MSE형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CRI형은 최대 사거리가 30km 그리고 최대 요격 고도가 20여 km. 최신형인 MSE형은 최대 사거리가 40km로 조금 더 길고 최대 요격 고도도 30km로 한 10km 정도 더 높죠. 천궁2 미사일은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재원이 확실하게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여기저기 올라와 있는 것도 좀 제각각으로 써져 있고 좀 그런 상태예요. 아쉬운 대로 이 네티즌 사이에서 자매품이라고 일컬어지는 제품이 있는데 아까보다 러시아에 피 얘기하고 있는데 네티즌분들도 자매품이라고 하시면 이게 야 이거 많은 것들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자매품. 자매야말로 정말 피를 나누는.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S-350, 300보다 높은 350 비티아즈 대공 미사일 시스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공동 개발 당시에 천궁을 이제 우리가 개발한 거고 러시아가 S-350을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다고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면 9M 그러니까 9M96E, 9M96E 미사일을 사용한 경우에 S-350은 최대 사거리가 40km, 최대 고도가 20km 정도로 이제 영문 위키피디아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100% 확실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네, 러시아의 공개적인 발표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패트리어트 팩3보다는 천궁 트릭2가 사거리는 비슷하지만 아마 요격 고도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러게요. 예. 뭐 출처 신빙성도 약간 좀 긴가민가하긴 합니다만, 네. 유 기자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 천궁2를 위한 변명이라고 그럴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나온 게 오래됐잖아요. 네. 옛날 걸프전 때 나왔던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네? 걸프전에 뭐 때, 그 상징적인 이미지. 물론 그때는 본격적인 탄도미사일은 아니고 좀 개량된 형을 브라비라 요격용으로 쓰긴 한 거지만 여하간 벌써 그 걸프전 기준으로 30년이 지났단 말이죠. 우리는 천궁2를 만든 게 불과 10년도 안 된다 이 말이죠. 패트리어트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개발한다면 우선 미국과 그 회사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천궁2가 뭐 패트리어트 수준에 꼭 못 미친다 그거에 대해서 결코 낮게 평할 필요가 없다. 필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만 좀 그런 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가격 면에서는 굉장히 앞선다. 패트리어트가 저도 놀랐는데 굉장히 비싸요. 옛날에 뭐 20억 원 얘기 들었는데 언제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CRI형 그게 한 발이 40억 원이 넘고요. 한 48억까지 간다고 그러고요. MS형이 이제 북한의 이스칸다르 변칙 기동을 하는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까지 갖춘다고 그래서 우리 군대 이제 곧 도입을 시작하는데 이 MS형은 한 발에 62억 원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비싼 가격인데 우리 천공2는 일단 한 10에서 한 17억 원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원래 군에서 이 천공2의 경우는 7개 포대 정도를 배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소위 북한 표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전략 목표물 중심으로 기지 중심으로 배치하려고 그랬는데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KN-23이라든지 신형 미사일 위협, 초대형 방사포 위협 등이 부각이 되니까 이 요격 미사일을 대폭 늘리기로 했대요. 그래서 3배 늘려서 20여 개 포대를 이제 도입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2020년대 중반까지 도입이 될 예정인데 그러다 보면 아까 천공 1개 포대가 32발이라고 그랬잖아요. 20개 포대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발씩만 들어가도 640발이잖아요. 근데 20여 개고 이제 한 발씩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습해요. 몇 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최소한 700발 이상의 천공2 미사일이 도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되니까 다시 한번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이 진짜네요. 아무래도 실제 개발하신 분들은 그렇게만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자, 오늘날에야 뭐 방공하지만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두가 전투기 대량 제작에만 열을 올릴 때 나홀로 방공체계 구축에 목소리를 높이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간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지 본방자에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보이지 않는 전선 안쪽에서의 사건들을 꿰뚫어보고 반격의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남들보다 빠르게 방공망 설계에 나선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개발된 전자기술과 전자전 양상 그리고 작전의 기본 개념은 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라를 구한 장성이지만 꼿꼿하기가 조선시대 선비 저리가였다는 영국의 명지휘관 휴 다우딩. 고집과 소신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데 과연 이번 화의 주인공은 고집불통일지 아니면 소신으로 뭉쳤을지 기대하시죠. 휴 다우딩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불리했던 영국의 전세를 역전시킨 전쟁의 영웅이지만 타협 없는 성격 탓에 고집불통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눈밖에 나기 일쑤였는데요. 그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완고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부러질지언정 내 사전에 굽히기란 없다는 마인드로 살아갔으니 꼬장꼬장해 보이는 게 얼핏 봐도 사회생활 하기는 뭐 참 힘들었겠다 싶죠. 자신의 생각이 옳다 싶으면 무조건 관철시켜야 했던 다우딩은 걸핏하면 상부에 바른 말을 일삼았고 윗선에 미움을 사고 맙니다. 결국 유명무실한 신설 조직이었던 전투기 사령부로 발령나고 말았으니 변방 중에 변방, 쉽게 말해 좌천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전투기 사령부 초대 사령관이 되어 은퇴할 날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그는 뜻하지 않게 인생 제2막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때는 영국 항공전이 발발하기 3년 전인 1937년 무렵이었습니다. 청감은 안 가도 능력은 인정받았던 탓에 다우딩은 독일 공군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총책임자로 선출됐죠. 책임자가 된 다우딩이 가장 먼저 손본 것은 영국 공군의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로 말할 것 같으면 레이더가 막 개발됐을 무렵으로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레이더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이를 실험실 밖으로 꺼내와 실용화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에 반해 다우딩은 레이더가 현대 항공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여겼고 이 신기술을 활용해 통합 방공과 요격망을 구축해야겠다는 아주 큰 그림, 빅픽처를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 행실이 중요하다고 레이더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들은 꼰대로 통하는 다우딩의 말에 크게 귀울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방공망보다 훨씬 급한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당시 영국엔 전쟁 시 뛰어들 전투기가 부족했던 것.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방공망을 설계할 돈이면 차라리 전투기를 대량 제작해 맞서야 한다는 게 다수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 공군의 폭격을 이미 경험했기에 다우딩은 방공망 구축만이 살 길이라며 주장을 밀어붙였는데요. 그 결과 영국 동부 및 남해안에 10에서 20m 파장을 쓰는 체인홈을 80마일마다 설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우딩은 모인 정보들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사령부를 세웠고 방공망과 연결된 요격 체계도 같은 시기에 개발했죠. 레이더로 측정한 적기 및 아군의 위치를 사령부 내 투명한 유리 위에 점으로 표시해 그려놓고 무선을 통해 조종사들에게 해당 위치를 알려주었죠. 덕분에 아군기는 최단 시간 안에 적기를 요격하기 유리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방공망을 통해 적기를 감지하고 신호를 받아 사령부에서 아군기를 발진시키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무려 40초 안에 이루어졌는데요. 지상에서 회의를 거친 후 공중전에서 각계 전투를 펼치던 이전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죠. 그 효과는 제2차 세계대전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독일군은 유럽 최후의 보루인 영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1940년 여름 바다사자 작전을 펼쳤는데요. 무려 1,100여 기의 1,100여 기의 독일군 폭격기와 메샤슈미트 전투기 900여 대를 동원하며 영국의 숨통을 조여왔죠. 그러나 영국은 이런 독일의 공습에도 당황하지 않고 고작 600대의 스핏파이어 및 허리케인 전투기로 방어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는 몇 수 앞을 내다본 다우딩의 체인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야, 이 대결, 이 승부에서 밀리다니. 아무리 독일이라도 이건 할 말 없죠. 공격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체인홈은 점점 진화해 나갔습니다. 과거 체인홈은 저고도로 기습하는 적기에 대응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주파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회전식 수신기를 장비한 레이더 기지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이는 체인홈 로우라고 불렸고 사각지대를 차단하며 손쉽게 적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체인홈은 영국의 방어력을 무려 2배 가까이 상승시켰습니다. 이에 독일군 사이에서는 대체 어떻게 우리가 떴다 하면 항상 영국군이 미리 나와 있을 수 있단 말인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일교도 했다는데요. 타고난 통찰력과 소신으로 남들보다 몇 보 앞서 나갔던 명지휘관 휴 다우딩 덕에 영국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벌며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자국을 구하는데 큰 공을 세웠으니 이미지 업그레이드와 함께 한 자리 크게 받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인생도 영화도 기대대로 흘러가면 재미가 없는 법. 독일의 야간 폭격에 대한 대응책을 한참 얘기하던 때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전투기에 탐조를 달아서 대응하자고 이야기한 반면 그는 레이더를 장착한 야간 전투기가 야간 폭격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죠. 오늘날 보면 그의 판단이 옳았지만 당시에 다우딩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특유의 솔직한 직원 등으로 처칠의 눈밖에 나며 사령관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꼬장꼬장한 매력에 소유자였지만 근거 있는 소신과 이를 관철시키는 다우딩의 행동력이 영국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근데 또 이 다우닝이라는 분이 신명술이나 고스트 이런 유령에 대한 믿음이 깊어서 군사작전에 유령을 동원하려고 했다. 런던 고스트클럽 회원. 와, 이거 과학과 유령. 그리고 우리 원쌤께서는 UFO 외계인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유령 이런 건 별로 안 믿으시죠? 믿지는 않는데 관심은 있어요. 그것도 관심 있어요. 근데 저 시절에는 근데 저게 좀 혼용되던 시절이고요. 사실 20세기 1960년대까지만 해도 꽤나 혼용되는 면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갈라지긴 했죠. 과학하고 유령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인 것 같아요. 유령과 과학. 굉장히 반대입니다. 반대 아닙니까? 네. 지금은 완전히 반대인데 그렇게 된 지 오래되진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령이라기보다는 왜 유령 현상이 나타나나 사람들이 유령을 봤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무엇인가 이런 데 관심이 많죠. 안 믿으시는 거네 그러니까? 사람이 홀령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다른 무엇일 수 있죠. 얘기하면 길어집니다. 알겠습니다. KAMD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야 이거 천궁2까지 포함되면 더욱더 촘촘해질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처음 언론에 보도됐는데 예. 그걸 처음 보던 사람이 또 저예요. 특종. 아, 특종이라 표현하긴 뭐하고. 예. 단독 보도. 또 특종 제가 특종했다고 그러면 또 이제 옛날 얘기 또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더 저 자세히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네. KAMD. 그러셨어요. 처음 보도하셨어요 이걸요? 그때 이제 왜냐면 그때 뭔가 우리가 이제 미국 미사일 방어 AMD 참여하느냐 마느냐 막 논란이 들때 그럼 우리 나름대로 지혜로운 솔루션이 뭐냐 하고 이제 국방부하고 국방부 산하기관 싱크탱크에 이제 국방연구원 카이다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KAMD 개념을 한참 연구를 했었고요. 이 KAMD 중에서도 이제 천궁2가 국산 요격 미사일 중에는 핵심인 거죠. 이 KAMD가 천궁2 외에 이제 패트리어트 팩3도 같이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근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이 한 1000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스커드 미사일이 한 600발, 노동 미사일이 200발. 요거는 이제 열애전 통계고, 이제 최신 통계는 모르겠어요. 좀 더 달라졌겠죠. 달라질 수 있는데 여하간 이 스커드는 이제 앞으로 점점 폐기될 상황이니까 더 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지만 여하간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게 만약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으면 한 발이라도 우리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격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 요격도 한 번만 마지막 단계에서 하면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 지상에서 한 15에서 20km 상공이다 그러면 키로수 따지면 여객기가 날아갈 고도가 10km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높지만 미사일이 워낙 빨리 떨어지니까 실제로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 초예요. 10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실패하면 떨어지는 거니까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단계로 요격을 해야죠. 좀 더 높은 데서 1차 시도하고.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면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이스라엘은 4단계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수준은 아니지만 이 소위 다층 방어. 이제 적어도 외에 좀 더 높은 데서 요격하고 이런 시스템을 점점 이제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축된 걸 기준으로 보면 사드, 패트리어트, 천궁 요 세 개 이제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제일 높은 데는 역시 사드가 맞죠. 사드가 이제 고도 기준으로 최저 40, 최고 150km까지 요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최대 150km부터 40km 고도 사이에 1차로 요격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2단계를 뭐로 하느냐? 패트리어트가 맞아요. 패트리어트 팩3가 CRI는 20km, 그 다음에 MS는 30km까지 요격하니까 거기서 이제 또 시도하고. 만약에 여기서도 실패하면 마지막으로 우리 천궁2가 막는 거죠. 한 최대 15km까지 고도에서 이제 요격을 하는 이런 요격망을 이제 구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주한미군도 사실 작지가 않습니다. 총 발사대 기준으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64기 발사대를 오산 몇몇 기지에 이제 배치를 하고 있고, 패트리어트 항공기용 팩2 미사일 요격하는 팩3 MSE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해서 이제 배치를 했고, 패트리어트 발수가 비밀인데 엄청나게 많아요. 몇백 발. 일설에는 500발도 넘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상당히 많은 숫자의 패트리어트를 주한미군이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그 요격 미사일까지 고려하면 이 면적 기준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제일 조밀한 미사일 요격망이다.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 능력이 없다, 뻥 뚫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KN-23이나 이런 소위 전보다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들을 그다음에 초대형 방사포를 개발 또 이제 배치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우리가 보완 노력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럼 북한이 계속되는 미사일 도전. 얼마 전 3월 말인가 동해에 2발 쏴가지고 또 엄청 났잖아요. 또 들썩들썩 했잖아요. 그건 또 뭐예요? 그게 이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 이제 나왔던 그 KN-23의 개량형이 아니겠느냐. 얘예요? 얘인데요, 지금.
KN-23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죠. 근데 북한 관영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제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외형이 이제 러시아 이스칸데르하고 굉장히 유사해서 이거를 우리나라 분들이 김스칸데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저 북한의 그 K에서 시니까 그쪽 분들이 김스칸데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런 유머를 참 좋아합니다. 어쨌든 뭐 흑백의 뾰족한 탄두도 그렇고 KN-23보다 좀 이제 길어진 동체 이런 것 때문에 열병식 때 공개된 미사일하고 겉모습이 유사하고요. 요 KN-23은 이제 원래 사거리가 400에서 600km 안팎으로 추정이 되는데 최고 고도가 이제 50, 60km 정도 되고요. 근데 북한이 3월 25일 날 쏜 미사일이 딱 요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KN-23 개량형은 사거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점이죠. 이제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크게 진화된 고체 연료를 이제 사용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북측 발표를 보면 사거리가 600km에 달하니까 요거는 남한 전역이 제주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사실 그다음 사세보 같은 주일 미군기까지 가는 예. 더 넓게 보면 그렇겠군요. 다 포함되는 게 되고요. 그래서 뭐 청주 비행장에 있는 이제 F-35A라든가 혹은 뭐 대구 비행장의 F-15K라든가 아니면은 뭐 성주의 사드 기지라든가 이런 데를 다 때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무력 시위의 어떤 모습이 있는 거고요. 또 이번에 발사된 그 개량형의 그 풀업, 그러니까 활강 및 상승 이 기동 이 특성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풀업 기동이란 건 이제 하강 단계에서 원래 이제 이 탄도미사일이란 건 하강 단계에서는 그냥 탄도 비행을 하는 거거든요. 글라이더 같이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네. 근데 이제 여기 동체에 달린 꼬리 날개를 움직여서 그 공기를 통해서 재상승했다가 다시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미사일 요격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풀업 기동도 그렇고 이런 미사일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은 뭐 향후에 뭐 600mm가 될 수 있는 뭐 초고대 무슨 뭐 이 장사정법, 방사포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면 뭐 모습을 드러내고 이거 막 개발하기 시작하면 앞서서 촘촘하다는 것도 또 한계에 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네, 소위 풀업 기동으로 하는 이러한 미사일이 사실 이 기술 자체가 아주 첨단 새로운 게 아니다. 그래서 너무 과장되게 우리가 부풀려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듯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작년 11월에 아르메니아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쐈는데 이때 그 아제르바이잔이 이스칸다르를 요격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 이스칸다르 이게 풀업 기동하는데 어떻게 요격을 했지? 못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는데 뭘로 했냐면 그 이스라엘 수입한 바락 8이라고 불리는 그 대공 미사일로 요격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바락 8은 최대 사거리가 100km고 최대 요격 고도가 16km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요격 고도만 보면 우리 천궁 사실 비슷한 거죠. 이스칸다르 풀업 기동이라는 게 글라이더처럼 쭉 내려와요. 활강 비행을 하다가 막판에 꼬리 날개 조종해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 솟구 쳤다가 그냥 떨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추진력에 의해서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관성에 의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좀 빠지겠죠. 우리 언덕 올라갈 때 힘 빠지듯이. 그 자동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렇죠.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낙하 속도가 생각보다 알려진 만큼 빠르지 않아서 요격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알려지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아마도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요격에 성공한 것도 이제 그런 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다만 문제는 우리가 팩3 MSE 같은 경우도 변칙 기동을 하는 미사일을 실제로 쏴가지고 요격하는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 천궁2 같은 경우는 원래 개발된 게 이스칸다르, 북한판 이스칸다르하고 나오기 전에 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스커드, 단순 탄도 비행을 하는 탄도미사일, 포물선 비행을 하는 이 미사일을 상정해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여기 이제 그렇다고 너무 걱정만 하실 건 아닌 게 또 이제 희망적인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이 천궁2 말고 이거보다 더 센 게 나와요. 천궁3. 네. 일종의 천궁3, 이 정식 용어로 LSAM, LSAM? 장거리 대공 미사일, 롱 레인지 대공 미사일.
한국형 사드는 뭐예요, 그럼요? 예. LSM이 이제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기도 아, 하는데. 그게 그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사드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 사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격 고도가 40에서 150km 아닙니까? 근데 LSM의 경우는 요격 고도가 40에서 60km예요. 최대 요격 고도가. 하니까 LSM의 경우는 사업비가 무려 1조 가까이 됩니다. 우와, 9,700억 원 가량을 들여서 오늘 2024년까지 이제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그 2025년부터 8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할 예정인데 LSM이 도입되게 되면 사드까지 포함하면 거의 이제 4중 방어망이 되는 거죠. 맨 위에 사드가 있고 그 다음에 LSM 40에서 60, 그 다음에 30km대의 팩3 MSE, 그 다음에 20km대의 팩3 CRI, 15km 마지막 천궁2 4중 방어망을 이제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북한이 신형 미사일, 그다음에 이런 것들 위협에 대해서 수십 발 쏘면 다 막을 수 있는 거는 현재로 어느 나라도 불가능하고요. 적은 발수를 북한이 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전에보다는 요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미사일 같은 경우는 공격하는 쪽보다 수비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요. 네. 일단 뭐 한 번만 뚫리면 그냥 그러니까요. 우리니까 수비가 그죠? 여러 개 날 쏠 수 있는 거 한 번에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정 미사일이 한 발이면 요격 미사일은 최소한 2~3발은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만 뭐 800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단거리 KN-2 02 그리고 중거리 노동 미사일도 각각 수백 발씩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주한미군뿐만 아니고 이제 한국군이 미국에서 수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패트리어트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한 개 포대가 총 8개의 발사대하고 통제소 레이더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한 개 발사대에 4발의 미사일이 배치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한 개 포대가 32발을 갖고 있는데 한 발이 20억 원씩 하고요. 그래서 패트리어트 한 개 포대가 2회에 걸쳐 쏠 수 있는 미사일 64기를 갖추려면 적어도 5,600억 원이 필요하다. 0.5조. 예. 그리고 사드는 패트리어트의 3배고요, 가격이. 사드 한 개 포대는 미사일 인터셉터 48발, 그 한 발당 120억 원입니다. 그리고 발사대 6개, 레이더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사드 한 개 포대 구축 비용은 1조 5천억. 이러다 보니 MSEM 그리고 LSM으로 국산화해서 대체를 하게 되면 일단 돈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이 대공 미사일에 대한 수요는 그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이거 잘만 개발하면 여기서 K방산 이거 수출력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까 원쌤 말씀 첨언하자면 예. 패트리어트 한 발 이제 20억 원도 이제 그건 구형 미사일 기준이고, 싼 거. 예, CRI나 MS는 CRI만 해도 40억 원이 넘으니까 이제 훨씬 더 많은 돈이 이제 들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 수출 관련해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데서 우리 천궁투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 후티 반군하고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후티 반군이 뭐 드론은 물론이고 미사일까지 써가지고 탄도미사일 써서 뭐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도 사우디 아라비아가 많이 이제 활용을 했는데, 이란이 같은 시합판인 이제 후티 반군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탄도 미사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우디가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많이 써왔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비싸고 또 이 미국의 승인도 필요하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쪽에서 가격도 좀 싸고 그러니까 샀으면 하는 그런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것도 뭐 이제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UAE 같은 경우도 천궁투 미사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그러고, 얼마 전에 우리 국방장관하고 방위사업청장도 UAE를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도 아마 이 천궁투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곧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란 얘기도 외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거의 우리 신무기 얘기 나오면 꼭 뭐 사우디 뭐 그쪽 얘기가 한 번씩 언급이 되는 게 하여튼 좋은 소식 좀 확 도장 찍었다 이런 소식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하늘을 꿰뚫는 화살 한국형 패트리어트 천궁2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대공 무기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역시 이 지대공 유도 무기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천궁 시리즈도 좀 잘 개발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몇 개월의 방어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이 안 나면 좋겠지만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런 쪽으로
계속 또 기술 개발을 해나가고 대비를 하면 좋겠다. 천공 3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 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력과 우리 KMD 말로 정말 창과 방패처럼 딱 그러네요, 발전하고 진짜.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공수가 딱 이렇게. 네,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 구형 스쿼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폐기되고 앞으로 이제 고체연료 중심의 KN-23 초대형 방사포 중심으로 이제 소위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이제 L센까지 나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나름 다층 방어망을 구성하게 되고 과거에 비해서는 미사일 방어 능력이 이제 향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게 소위 그런 신형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섞어 쏘게할 경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역량, 이 방어 역량도 좀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공투 미사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변칙 기동을 하는 미사일에 대한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는 이 천공투 플러스 개량형을 조속히 좀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어는 항상 기본적으로 핸디캡을 갖고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방어 능력도 갖춰야 되지만 역시 이런 북한의 그 타격 미사일 이 방사포 전력에 대한 이 정밀 타격 능력, 때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역시 같이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 호크 미사일 프라모델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프라모델이 있어요? 근데 막상 만들어 놓으면 그때 어릴 때니까 네. 그래도 색칠 같은 거 잘 못하잖아요. 전투기는 그래도 뭐 미사일도 붙이고 밑에 이것저것 붙이는 게 많이 볼만한데 호크 미사일은 그냥